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감히 평양 감사에게 대든 대가는 곤장 50대와 한겨울 거리로의 추방이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조선의 법을 바꾼 한 여인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천안 기생에서 왕의 스승까지 그녀의 이름은 설아.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녀의 인생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평양 가장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기생청 앞 한 소녀가 짐을 싸들고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설아, 겨우 17살의 어린 기생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 있다고 소문난 기생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설아는 울며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쫓겨난 걸까요?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아가 기생이 된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설아의 어머니는 원래 양반가의 몸종이었습니다. 주인 아가씨 몰래 그를 배웠고 그 지식을 딸 설아에게 물려주었죠. 어머니는 설아가 5살 때부터 밤마다 촛불을 켜고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주인 양반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그를 아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란다. 하지만 설아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양반 주인은 치료는커녕 쓸모없는 종은 필요 없다며 두 모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와 설아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관청에 찾아가 자신을 관비로 팔았습니다.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였죠. 설아야, 어미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만큼은 살아야 한다. 관청에서는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설아는 관청 근처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는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관비의 딸은 자동으로 천민이 되었습니다. 13살의 설아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기생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설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설아야, 책을 놓지 말아라. 그것만이 내가 이 신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그날 이후 5년 동안 설아는 밤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 역사서, 시집 등 양반 자제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이었죠. 기생청에서의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춤과 노래를 배워야 했고 양반들의 연회에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아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춤도 노래도 금방 배웠고 시도 잘 지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설아를 시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다른 기생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었죠. 다른 기생들이 잠든 밤 설아는 혼자 작은 촛불을 켜고 어머니가 남긴 책을 읽었습니다. 논어, 맹자, 춘추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따라 쓰며 외웠습니다. 그렇게 17이 되었을 때 평양 감사가 주최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한 늙은 양반이 술에 취해 설아를 불렀습니다. 기생, 이리 와서 술을 따르거라.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 술을 따랐습니다. 내 솜씨가 뛰어나다던데 춤을 춰보거라. 설아는 춤을 췄습니다. 양반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양반이 갑자기 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조선시대 기생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천안 기생이 양반에게 대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평양 감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기생 주제에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설아는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설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기생 총감은 설아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평양 감사의 명령이니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기생청의 문턱을 밟지 못할 것이다. 설아는 짐을 싸서 기생청을 떠났습니다. 몸은 곤장 맞은 상처로 아팠고
마음은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떠돌았습니다. 구걸을 해봤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기생이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지만 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설아는 어느 낡은 사당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상처의 고통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눈을 떴을 때 설아는 따뜻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곁에는 한 늙은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깊은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죠. 선비는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당을 찾아갔다가 쓰러진 설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드는 게야. 걱정했느니라. 상처를 치료했으니 며칠 푹 쉬어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설아가 일어나 방을 정리하는데 김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김 선생은 설아의 짐 속에서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책이었지만 사서삼경의 일부였습니다. 글을 아느냐? 설아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읽어보겠느냐? 김 선생이 논어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김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뜻도 제대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설아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배웠는지,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쫓겨났는지 김 선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김 선생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전직 대제학, 즉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스승이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대학자였죠. 본래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평양에 내려와 조용히 지내던 중이었으나 최근 몸이 회복되어 한양의 본가로 곧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설아야, 딱히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집에서 일을 도우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천민을, 기생 출신을.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를 갈구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일주일 후 설아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큰 사랑채와 작은 안채 그리고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김 선생님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낮에는 김 선생의 심부름을 다니거나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진짜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설아에게 체계적으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논어와 맹자를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사기, 한서, 삼국사기, 설아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종종 감탄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너만큼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이구나.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육체 노동으로 지쳤고 밤에는 어려운 한문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아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의 집에 급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궐에서 온 내관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전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김 선생은 급히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설아야, 큰일이 생겼구나. 왕이 김 선생님을 부른 이유는 세자 교육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자는 15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유독 학문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예와 사냥에만 빠져 있었죠. 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훗날 나라를 다스릴 세자가 학문을 등한시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여러 스승들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자는 서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고역으로 여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소녀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세자께서 무예를 좋아하신다면 병법서부터 가르치시면 어떨까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법서? 예.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 같은 전쟁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세자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김 선생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병법서를 읽으려면 자연스럽게 역사를 알아야 하고,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정치를 배워야 하지. 다음 날 김 선생은 왕께 이 방법을 아뢰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세자에게 손자병법을 가져갔습니다. 세자좌, 오늘은 책이 아니라 전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쟁 이야기라니요? 김 선생은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유명한 구절이었죠. 세자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질문에 답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했고,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정치와 경제를 알아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자는 병법서에 푹 빠지셨고,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역사책도 읽고 철학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왕은 크게 기뻐하며 김 선생을 불렀습니다. 어찌 그런 묘책을 생각해냈소? 세자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니. 김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실은 소신의 제자인 설아라는 여인이 생각한 방법입니다. 제자가 여인이란 말이냐? 예, 전하. 천민 출신이지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여인입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시오. 내가 직접 보고 싶소. 다음 날 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출신이 감히 왕을 아련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대전 앞에 무릎을 꿇은 설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설아가 고개를 들자 왕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내가 설하구나. 김대감이 많이 이야기했느니라. 송구하옵니다, 전하. 왕은 설아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전하.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럼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정한 법과 적절한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서 아래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왕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설아는 세금 제도, 관리 임명, 농사 정책, 설아는 자신이 천민으로 살면서 느낀 것들,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도 있었지만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1시간 넘게 대화가 이어졌고 왕은 점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영특한 아이로구나. 앞으로 세자를 가르치는 자문관의 역할을 맡아 세자의 교육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왕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소녀는 천민이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니라. 너는 세자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니라.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민 출신 여성이 왕실 교육에 참여하다니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반대 상소를 올렸지만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설아는 정식으로 궁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엄격한 규율,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세자와의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세자는 설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셨고 학문 실력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설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설아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듯 예를 들어주듯.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설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상궁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민상궁은 30년 넘게 궁궐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신임이 두터웠고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원래는 민상궁이 세자 교육을 보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천한 기생 출신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민상궁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설화의 방을 일부러 더럽히거나 물건을 숨기거나 음식에 모래를 섞어 놓거나 설화는 참고 견뎠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상궁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상궁은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화가 밤에 몰래 궁을 빠져나간대. 어젯밤 누군가 설화방에서 남자 그림자를 봤대. 기생 출신 주제에 궁에 들어와서 그런 천박한 짓을 일삼다니. 궁궐에 들어와서도 못된 짓을 한다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설화를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관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설화는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단 말입니까? 제가 어찌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흥. 증거도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천한 것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설화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자의 방에서 중전마마의 금비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어찌 세자의 방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내 물건을 훔쳐? 조사가 시작되었고 민상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설화를 가리켰습니다. 세자조와의 방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 설화뿐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민상궁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설화의 방을 수색해 보시옵소서. 설화의 방을 수색하자 중전마마의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민상궁이 미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입 더 열지 마라. 내 진노가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니. 전 정말 아닙니다. 중전마마. 그날로 설화는 죄인으로 몰려 의금부의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궁녀들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은 큰 죄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물건을 훔쳤다면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설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과 세자는 왕께 간청했습니다. 전하, 설화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아바마마, 분명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전마마와 대신들이 모두 설화를 처벌하라고 압박했으니까요. 설화의 처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옥 안에서 설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도 지난 2년간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이 차가운 옥사에 갇혀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설화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뛰지 않는 듯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조선의 법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밤 절망이 깊어지던 그 순간 궁궐의 깊은 담장 사이로 어린 궁녀 하나가 몰래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희. 겨우 14살의 작은 소녀였습니다. 춘희는 설화가 가끔 이야기하던 한 학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한음. 그는 겉으론 선비였지만 실상은 왕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예전에 궁 안의 물자 도난 사건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해 평양감사와 포도청까지 놀라게 했던 인물이었죠. 때는 설화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안 한밤중에 대감댁 곳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은자 500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다. 도둑을 잡아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곳간 문의 자물쇠는 그대로였고 담장에도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들었다 간 것 같았습니다. 이것 참 기이하구나. 포도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곳간지기를 신문했으나 녀석은 열쇠를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억울합니다.
밤새 곡간 앞을 지켜 싸웁니다. 그렇다면 은자가 혼자 날아갔단 말이냐?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선비 하나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소생이 이 사건을 풀어보겠습니다. 28 청년 이한음이었습니다. 한음은 곡간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곡간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뭔가 드신 게 있습니까? 예, 저녁에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어느 주막입니까? 곡간 옆 골목에 있는 주막이옵니다. 한음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대감마님, 그 주막 주인을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뭐? 주막 주인이 도둑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는 공범입니다. 이한음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곡간지기 어르신은 매일 저녁 그 주막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날 밤 주인은 술에 잠을 부르는 약을 탔고 곡간지기는 곡간 앞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범인은 곡간지기가 잠든 사이 허리춤에서 열쇠를 빼내 문을 열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냐? 한음이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대감댁 사랑채 청지기입니다. 뭐라고? 청지기는 매일 밤 곡간 앞을 지나다니며 곡간지기가 졸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과 짜고 그날 밤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한음이 청지기의 방에서 가져온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500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나눠 가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의심받을까 두려워 숨겨둔 것이지요. 청지기와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감은 감탄하며 이한음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한음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이 사건 이후 한양 곳곳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한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청기를 꿰뚫는 자, 이한음. 춘희는 그 이한음 선생님이라면 설아 언니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목숨을 걸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학자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 늦은 시각에 웬일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설아 언니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민상국님이 설아 언니 방에 뭔가를 넣는걸요. 이한음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 여인의 생명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은 내려놓으시오. 이제 진실이 말할 차례요.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늦출 수 없소. 소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좋소. 함께 갑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니까. 그날 밤 이한음은 왕을 아련했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민상궁이 직접 설아의 방에 중전마마의 물건을 숨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민상궁을 즉시 불러오라. 그리고 그 방을 샅샅이 뒤져라. 1시간 후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상궁의 옷장 깊은 곳에서 중전마마의 금장식이 발견된 것입니다. 민상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 설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물건을 훔쳐 설아의 방에 숨겼던 것이었죠. 그녀의 30년 궁궐 생활은 질투 한 줌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다행이에요. 춘희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아닙니다, 언니. 저는 그저 언니의 억울함만 알았을 뿐입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시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신 것은 이한음 학자님이십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은 결국 흙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그날 밤 설아를 덮쳤던 억울함의 그림자는 조용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민상궁을 궁궐에서 내쫓고 귀양을 보내라. 30년 넘게 궁궐의 권력을 휘두르던 민상궁은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질투와 파멸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왕실의 악행을 저지른 자의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설아를 석방하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왕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옥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왕 앞에 선 설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억울했겠구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 터인데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옵고 다시 세자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설화의 천민 신분을 해방하고 열렬하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식 왕실 교육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기생 출신이 정식으로 신분 해방을 받고 왕실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세자는 달려와 설화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선생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궁녀 춘희도 상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공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설화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설화는 궁궐 안에서 가끔 이한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인사 한마디로 스쳐 지나던 사이였지만 서로의 진심을 알아볼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음은 설화의 지혜와 강단의 마음을 빼앗겼고 마침내 조심스레 청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설화 낭자, 부디 나 이한음의 부인이 되어 백년해로의 인연을 맺어주시겠소? 이한음의 집안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은 결국 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고 이듬해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첫 번째 명령은 설화를 왕실 교육총감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기생에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설화와 이한음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천민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학당을 여러 곳에 세웠고 여성들에게도 글을 가르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의 벽을 깬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설화는 남편과 함께 평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학당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 기생청 앞을 지나가는데 한 어린 기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쫓겨날 것 같아요. 설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똑같은 일을 겪었단다. 쫓겨났지만 그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만났지. 설화는 그 어린 기생을 자신의 학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기생이 아니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설화는 학당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편 이한음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쫓겨나 거리를 헤매던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작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책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 들어온 어린 학생이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설화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내 신분이 아니라 내 꿈이 너를 만드는 거야. 학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생들이 가르치고 설화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쫓겨난 기생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로운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